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 결혼이라는 이름은 두 번의 깊고 아픈 배신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상처는 그저 운이 없었다 여기며 비교적 빨리 털어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찾아온 기막힌 아픔은 제 삶에 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제 기구했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통사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명망 있는 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다 저를 낳으셨고 동생까지 출산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시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전부 너희 외할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할아버지께 잘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신 것은 어머니와의 결혼 직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성실함과 사람됨을 믿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위로 맞아주셨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신혼집은 물론 사위가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며 사업 자금까지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벌면 효도하라는 말 대신 형의 집을 사달라며 요구만 하시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훨씬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보다 먼저 나서서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셨죠. 아버지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너희가 태어난 유복한 환경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러니 그 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너희의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천박한 짓이라는 걸 잊지 마라. 가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혹여나 자만심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을까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저희 형제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 입사했고 아들 중 한 명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동생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전공 분야에 더 큰 흥미와 열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운 재테크로 불린 자산을 합쳐 저는 30살에 회사를 나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고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였기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당신의 친아들인 외삼촌들보다 사위인 아버지를 더 아끼셨고 손주들 중에서도 저와 동생을 가장 예뻐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어가시던 외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감기 전에 우리 효준이 아니면 상준이 둘 중 하나라도 장가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텐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만나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여자친구는 이전부터 제게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그녀의 집안 역시 저희 집과 비슷하게 유복했기에 돈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막 시작한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너무 바빠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하는 것에 그녀는 늘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우리 못 본 지 벌써 5일이나 지났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내일 모레 보기로 했잖아. 그땐 정말 휴대폰도 꺼놓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내 친구들은 매일 만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결혼하자. 그럼 얼굴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녀는 결혼을 졸랐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안정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결혼한다 해도 그녀를 계속 외롭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병문안을 왔던 여자친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듣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손주가 돼서 그걸 모른 척할 거야. 그건 정말 큰 불효야. 할아버지 더 편찮아지시기 전에 우리 결혼하자. 오빠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며. 그런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려? 아니면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한 거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 나이 3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 결혼해도 지금처럼 계속 바쁠 거야. 최대한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하겠지만 내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대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는 정말 너만 보고 살게. 정말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녀는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을 보신 뒤 정확히 2달 뒤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외롭다며 서운함을 표했고 나중에는 일과 자기 자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사업 망하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결혼하면 나한테 더 신경 써줄 알았는데 맨날 독수공방이고 이게 뭐야? 정말 짜증나. 저는 이미 시작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야근과 밤샘 근무가 잦았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 애썼습니다.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화 한 편이라도 함께 보려 노력했고 아예 잠을 줄여가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아내의 기대를 전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건만 부모님 재력만 믿고 사업을 대충 하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없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부터 이렇게 불행한데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바보였지.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은 평생 일이랑 결혼해서 살아. 결국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의 첫 결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왜 붙잡지도 않느냐며 화를 냈지만 저 역시 그 8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허탈했지만 제 손으로 서두른 결과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가슴에 묻고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 예상했던 성과를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작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곳도 늘어났고 특허도 2개나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6살이 되던 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터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 외에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작은 성공에 자만하기보다 그 감사함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봉사에 이어 유기견 문제에도 관심이 생겨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로 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뵌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다른 분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랑만 놀지 말고 우리랑도 좀 친해져요. 저는 서진주라고 해요. 그녀는 제게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자며 식사 시간이면 제 옆에 털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혹시 아이 좋아하세요? 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물들에게 헌신적이고 누구에게나 털털하고 친절했던 그녀에게 저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우리는 몇 달 뒤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기견 봉사를 하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를 만날수록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기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부터 빨리 낳고 싶다고 유기견도 입양해서 함께 키우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새로운 투자를 받고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제가 다시 바빠졌을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없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말엔 어떻게든 시간을 빼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주말 내내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밤에라도 집 앞에 갈 테니 잠깐 바람이라도 쐴까? 아니야. 오빠도 좀 쉬어야지. 주말에 한 번 못 본다고 오빠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정 보고 싶으면 내가 회사로 얼굴 보러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 건강이 먼저야 저도 모르게 전처와 비교하게 되더군요. 이토록 속 깊은 여자라니. 이 사람이 바로 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교제하던 어느 날 그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어떡하지? 나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는데 임신 6주 차래.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저 역시 너무나 놀랐지만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에 신중하고 싶었던 것이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일찍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자. 진주 너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우리 이참에 결혼해서 그 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우자. 부족하고 한번 다녀온 과거도 있는 나지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제 품에 안겨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저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만났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하지만 꾸중도 잠시, 부모님은 곧 태어날 첫 손주 생각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온 그녀를 정말 귀한 며느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이후 저는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가 처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인어른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장인어른은 리모컨을 던지며 저와 아내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형님이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주신 덕에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실패한 저를 받아준 새아가에게 고맙다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값비싼 예물을, 동생은 최고급 침대를 선물해 주었죠. 처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혼 자금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아내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난 친정에서 아무것도 못해왔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인 우리 아기가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미안해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아내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전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행히 마른 체형의 배를 가려주는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어 임신한 티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마음까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하며 결혼 후 아내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저희 집안은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랑이 같던 아버지는 손주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바닥에 드러누워 애교를 부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온 가족을 놀라게 만들었죠. 부모님은 복덩이를 낳아주었다며 제 아내를 더욱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아들만 보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직 어려서인지 저를 닮은 구석은 별로 없었지만 아내를 쏙 빼닮은 그 작은 아이가 제 아들이라니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 아들의 첫 돌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양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처가가 지방에 있었기에 돌잔치는 2번에 나눠서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한 번, 그리고 서울에서 저희 친척과 지인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서울에서 돌잔치를 열던 날, 저는 유독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자꾸 배가 아파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친척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효준이 아들, 효준이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어쩜 저렇게까지 안 닮을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늘 효준이 아내 친구들은 하나도 안 왔나 봐. 병원 동료들만 몇 명 보이고. 그 대화를 듣고 나니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저를 전혀 닮지 않은 것이 내심 서운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왠지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피곤에 지쳐 아이와 함께 잠든 아내를 대신해 저는 거실에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저는 낯선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중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뒷면에는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효준 씨, 당신은 전부 속고 있습니다. 이 안을 열어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한 남자와 같은 집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소파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맨 뒤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박중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당신의 아내 서진주와 4년 동안 동거하며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녀는 저와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생활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당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군요. 가난하고 월급도 적은 저 대신 성공한 사업가인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돌잔치를 한 그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결혼식을 올리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저를 만났었거든요. 부디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양다리를 걸쳤고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전혀 닮지 않은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중현입니다. 혹시 제 봉투를 보셨는지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아내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박중현이라는 남자에게 집을 구해야 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바쁜 스케줄을 이용해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저울질했던 겁니다. 저를 이해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상황을 자신의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저를 선택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중현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날 끝까지 잡고 싶었으면 노력해서 돈을 더 벌었어야지. 오빠가 뭐가 잘났어? 집도 가난하고 월급도 뻔한 공무원이잖아. 근데 그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의 집안도 좋아. 나도 가난하게 자랐는데 오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또 가난하게 살 줄 알았어? 차라리 잘 됐네. 나 일주일 뒤에 결혼하니까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꺼져줘. 4년을 동거하고 6년 가까이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빌려준 3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감에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을 무렵 지인을 통해 저희 아들의 돌잔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혼전 임신을 의심했고 결혼 직전까지 자신과 만났던 사실을 아는 그는 혹시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잔치 장소를 수소문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2번의 결혼, 2번의 뼈아픈 배신. 저의 삶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 결혼이라는 이름은 2번의 깊고 아픈 배신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상처는 그저 운이 없었다 여기며 비교적 빨리 털어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찾아온 기막힌 아픔은 제 삶에 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제 기구했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통사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명망 있는 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다 저를 낳으셨고 동생까지 출산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시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전부 너희 외할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할아버지께 잘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신 것은 어머니와의 결혼 직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성실함과 사람됨을 믿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위로 맞아주셨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신혼집은 물론 사위가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며 사업 자금까지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벌면 효도하라는 말 대신 형의 집을 사달라며 요구만 하시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훨씬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보다 먼저 나서서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셨죠. 아버지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너희가 태어난 유복한 환경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러니 그 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너희의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천박한 짓이라는 걸 잊지 마라. 가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혹여나 자만심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을까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저희 형제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 입사했고 아들 중 한 명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동생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전공 분야에 더 큰 흥미와 열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운 재테크로 불린 자산을 합쳐 저는 30살에 회사를 나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고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였기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당신의 친아들인 외삼촌들보다 사위인 아버지를 더 아끼셨고 손주들 중에서도 저와 동생을 가장 예뻐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어가시던 외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감기 전에 우리 효준이 아니면 상준이 둘 중 하나라도 장가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텐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만나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여자친구는 이전부터 제게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그녀의 집안 역시 저희 집과 비슷하게 유복했기에 돈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막 시작한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너무 바빠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하는 것에 그녀는 늘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우리 못 본 지 벌써 5일이나 지났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내일 모레 보기로 했잖아. 그땐 정말 휴대폰도 꺼놓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내 친구들은 매일 만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결혼하자. 그럼 얼굴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녀는 결혼을 졸랐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안정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결혼한다 해도 그녀를 계속 외롭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병문안을 왔던 여자친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듣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손주가 돼서 그걸 모른 척할 거야. 그건 정말 큰 불효야. 할아버지 더 편찮아지시기 전에 우리 결혼하자. 오빠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며. 그런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려? 아니면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한 거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 나이 3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 결혼해도 지금처럼 계속 바쁠 거야. 최대한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하겠지만 내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대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는 정말 너만 보고 살게. 정말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녀는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을 보신 뒤 정확히 2달 뒤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외롭다며 서운함을 표했고 나중에는 일과 자기 자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사업 망하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결혼하면 나한테 더 신경 써줄 알았는데 맨날 독수공방이고 이게 뭐야? 정말 짜증나. 저는 이미 시작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야근과 밤샘 근무가 잦았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 애썼습니다.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화 한 편이라도 함께 보려 노력했고 아예 잠을 줄여가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아내의 기대를 전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건만 부모님 재력만 믿고 사업을 대충 하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없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부터 이렇게 불행한데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바보였지.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은 평생 일이랑 결혼해서 살아. 결국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의 첫 결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왜 붙잡지도 않느냐며 화를 냈지만 저 역시 그 8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허탈했지만 제 손으로 서두른 결과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가슴에 묻고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 예상했던 성과를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작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곳도 늘어났고 특허도 2개나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6살이 되던 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터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 외에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작은 성공에 자만하기보다 그 감사함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봉사에 이어 유기견 문제에도 관심이 생겨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로 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뵌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다른 분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랑만 놀지 말고 우리랑도 좀 친해져요. 저는 서진주라고 해요. 그녀는 제게 먼저 다가와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자며 식사 시간이면 제 옆에 털썩 주저앉곤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혹시 아이 좋아하세요? 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물들에게 헌신적이고 누구에게나 털털하고 친절했던 그녀에게 저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우리는 몇 달 뒤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유기견 봉사를 하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를 만날수록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기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부터 빨리 낳고 싶다고 유기견도 입양해서 함께 키우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새로운 투자를 받고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제가 다시 바빠졌을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 없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말엔 어떻게든 시간을 빼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주말 내내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밤에라도 집 앞에 갈 테니 잠깐 바람이라도 쐴까? 아니야. 오빠도 좀 쉬어야지. 주말에 한 번 못 본다고 오빠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정 보고 싶으면 내가 회사로 얼굴 보러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 건강이 먼저야 저도 모르게 전처와 비교하게 되더군요. 이토록 속 깊은 여자라니. 이 사람이 바로 내 진정한 인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교제하던 어느 날 그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어떡하지? 나 느낌이 이상해서 우리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는데 임신 6주 차래.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저 역시 너무나 놀랐지만 두려움에 떨며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에 신중하고 싶었던 것이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일찍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자. 진주 너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우리 이참에 결혼해서 그 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우자. 부족하고 한번 다녀온 과거도 있는 나지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제 품에 안겨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저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만났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하지만 꾸중도 잠시 부모님은 곧 태어날 첫 손주 생각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온 그녀를 정말 귀한 며느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이후 저는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가 처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인어른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장인어른은 리모컨을 던지며
저와 아내 모두를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형님이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주신 덕에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실패한 저를 받아준 새아가에게 고맙다며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값비싼 예물을, 동생은 최고급 침대를 선물해 주었죠. 처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혼 자금을 보태주지는 못했지만 아내는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난 친정에서 아무것도 못해왔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인 우리 아기가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미안해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아내가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전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행히 마른 체형의 배를 가려주는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어 임신한 티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런 마음까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하며 결혼 후 아내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저희 집안은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랑이 같던 아버지는 손주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바닥에 드러누워 애교를 부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온 가족을 놀라게 만들었죠. 부모님은 복덩이를 낳아주었다며 제 아내를 더욱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아들만 보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직 어려서인지 저를 닮은 구석은 별로 없었지만 아내를 쏙 빼닮은 그 작은 아이가 제 아들이라니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 아들의 첫 돌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양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처가가 지방에 있었기에 돌잔치는 2번에 나눠서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한 번, 그리고 서울에서 저희 친척과 지인들을 모시고 또 한 번. 서울에서 돌잔치를 열던 날, 저는 유독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자꾸 배가 아파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친척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효준이 아들, 효준이를 하나도 안 닮았어. 어쩜 저렇게까지 안 닮을 수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오늘 효준이 아내 친구들은 하나도 안 왔나 봐. 병원 동료들만 몇 명 보이고. 그 대화를 듣고 나니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이 저를 전혀 닮지 않은 것이 내심 서운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왠지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피곤에 지쳐 아이와 함께 잠든 아내를 대신해 저는 거실에서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저는 낯선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중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뒷면에는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효준 씨, 당신은 전부 속고 있습니다. 이 안을 열어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한 남자와 같은 집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소파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맨 뒤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박중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당신의 아내 서진주와 4년 동안 동거하며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녀는 저와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생활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당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군요. 가난하고 월급도 적은 저 대신 성공한 사업가인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돌잔치를 한 그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결혼식을 올리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저를 만났었거든요. 부디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양다리를 걸쳤고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전혀 닮지 않은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중현입니다. 혹시 제 봉투를 보셨는지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아내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교제를 시작한 직후 박중현이라는 남자에게 집을 구해야 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 동거하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바쁜 스케줄을 이용해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저울질했던 겁니다. 저를 이해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상황을 자신의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저를 선택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중현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날 끝까지 잡고 싶었으면 노력해서 돈을 더 벌었어야지. 오빠가 뭐가 잘났어? 집도 가난하고 월급도 뻔한 공무원이잖아. 근데 그 남자는 성공한 사업가의 집안도 좋아. 나도 가난하게 자랐는데 오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또 가난하게 살 줄 알았어? 차라리 잘 됐네. 나 일주일 뒤에 결혼하니까 진짜 나를 사랑했다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꺼져줘. 4년을 동거하고 6년 가까이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에게 빌려준 3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감에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사랑이 증오로 바뀌었을 무렵 지인을 통해 저희 아들의 돌잔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혼전 임신을 의심했고 결혼 직전까지 자신과 만났던 사실을 아는 그는 혹시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잔치 장소를 수소문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2번의 결혼, 2번의 뼈아픈 배신. 저의 삶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 결혼이라는 이름은 2번의 깊고 아픈 배신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상처는 그저 운이 없었다 여기며 비교적 빨리 털어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찾아온 기막힌 아픔은 제 삶에 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제 기구했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통사업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명망 있는 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사에 다니시다 저를 낳으셨고 동생까지 출산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시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전부 너희 외할아버지 덕분이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할아버지께 잘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신 것은 어머니와의 결혼 직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성실함과 사람됨을 믿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셨던 외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위로 맞아주셨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신혼집은 물론 사위가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며 사업 자금까지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벌면 효도하라는 말 대신 형의 집을 사달라며 요구만 하시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훨씬 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보다 먼저 나서서 외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기도 하셨죠. 아버지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너희가 태어난 유복한 환경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러니 그 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너희의 수준을 스스로 드러내는 천박한 짓이라는 걸 잊지 마라. 가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혹여나 자만심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을까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저희 형제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 입사했고 아들 중 한 명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동생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전공 분야에 더 큰 흥미와 열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운 재테크로 불린 자산을 합쳐 저는 30살에 회사를 나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고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였기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당신의 친아들인 외삼촌들보다 사위인 아버지를 더 아끼셨고 손주들 중에서도 저와 동생을 가장 예뻐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어가시던 외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감기 전에 우리 효준이 아니면 상준이 둘 중 하나라도 장가가는 모습을 봐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텐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만나는 사람조차 없었으니까요. 사실 여자친구는 이전부터 제게 계속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그녀의 집안 역시 저희 집과 비슷하게 유복했기에 돈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막 시작한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너무 바빠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하는 것에 그녀는 늘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우리 못 본 지 벌써 5일이나 지났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내일 모레 보기로 했잖아. 그땐 정말 휴대폰도 꺼놓고 너한테만 집중할게. 내 친구들은 매일 만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결혼하자. 그럼 얼굴이라도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녀는 결혼을 졸랐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안정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결혼한다 해도 그녀를 계속 외롭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병문안을 왔던 여자친구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듣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손주가 돼서 그걸 모른 척할 거야.
그건 정말 큰 불효야. 할아버지 더 편찮아지시기 전에 우리 결혼하자. 오빠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며. 그런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려? 아니면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한 거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제 나이 3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녀에게 몇 번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 결혼해도 지금처럼 계속 바쁠 거야. 최대한 가정에 충실하려 노력하겠지만 내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래도 괜찮다면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대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는 정말 너만 보고 살게. 정말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녀는 결혼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을 보신 뒤 정확히 2달 뒤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외롭다며 서운함을 표했고 나중에는 일과 자기 자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사업 망하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결혼하면 나한테 더 신경 써줄 알았는데 맨날 독수공방이고 이게 뭐야? 정말 짜증나. 저는 이미 시작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야근과 밤샘 근무가 잦았지만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함께 나들이를 가고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 애썼습니다.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화 한 편이라도 함께 보려 노력했고 아예 잠을 줄여가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아내의 기대를 전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건만 부모님 재력만 믿고 사업을 대충 하라는 듯한 그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없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혼부터 이렇게 불행한데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바보였지.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당신은 평생 일이랑 결혼해서 살아. 결국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저의 첫 결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왜 붙잡지도 않느냐며 화를 냈지만 저 역시 그 8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던 겁니다. 허탈했지만 제 손으로 서두른 결과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가슴에 묻고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 예상했던 성과를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작았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곳도 늘어났고 특허도 2개나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6살이 되던 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터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 외에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작은 성공에 자만하기보다 그 감사함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봉사에 이어 유기견 문제에도 관심이 생겨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로 저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뵌지 한 달이 넘었는데 다른 분들이랑 말씀하시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